예, 그럼 먼저 감독님, 배우님 인사 말씀 들어보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배우님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만드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기하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감독님, 배우님과 함께 언노운 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깜짝 선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생각하셨다가 이따 질문하실 때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배우님부터 이 영화를 보시고 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적어오셨다고 해서 지금 적어온 메모지를 꺼내고 계십니다. 네, 혹시 빼먹을까봐. 제가 그냥 봤을 때 이 영화가 이 영화를 끌어가는 힘이 어떤 죄책감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영화의 서사 처음부터 끝까지를 끌어가는 게. 근데 어떤 분들은 보고서 제니의 행동이 좀 오바스럽지 않나?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금방 수긍할 수 있었는데 제니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의 사명이자 업이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도 이제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타인의 죽음에 어떡하다가 이렇게 개입이 되었는데 그것에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가진 직업이 의사라서 밖에서 보는 시선에서 느끼는 어떤 죄책감이나 중압감 이상을 그 사람이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이 이해가 되면서도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말씀하시죠. 네, 사실 되게 좀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어떤 그런 이제 감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개별적인 건데, 제가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조금 알 듯 모를 듯 이런 입장에서 앉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독으로서 진짜 거장 감독이시거든요. 10편을 만드시고 얼마 전에 해외 영화제 갔을 때 저기 먼 곳에 이렇게 계시는 거를 제가 뵀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태부리 영화제에 거기서 어떤 공로상 같은 거를 이제 받으시는 걸 이렇게 뵀는데 정말 이렇게 와 어떻게 저분이 내 앞에 이렇게 살아서 걸어다니지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어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네, 이제 봤던 어떤 소감이나 어떤 감상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극장에서 영화를 딱 보고 나왔을 때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압도한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저는 로제타를 봤을 때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그러한 다르된 형제의 어떤 그런 인물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카메라나 살아있는 그때 이제 여배우의 연기도 엄청났고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던 게 이미 좀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지금 10번째 장편을 만드신 감독님은 도대체 지금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걸로 봤거든요. 근데 느낌은 뭔가 굉장히 극장에서 나와서 바로 떠오른다기보다는 집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왜 이 영화의 엔딩이 이랬을까? 더 자극적이라면 더 자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전의 어떤 영화 만드는 방식이랑 좀 다르시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는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다기보다는 어떤 관찰자의 입장으로서의 장르 영화처럼 탐정물처럼 이렇게 쫓아가는 어떤 방식, 그러면서 주변의 인물들의 어떤 행동들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인상 깊었거든요. 그 나중에 그 언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이 찾아왔을 때 그런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나는 질투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족 같을 수 있거든요. 되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느낌보다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물의 군상들을 굉장히 힘주지 않으면서 보여주면서 이들이 과연, 그러니까 문을 정말 우리는 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돌아가면서 받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 보면서 더 이해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엔딩에 왜 그랬을까 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걸어가시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좀 결과에 좀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 그 처음 나오는 장면과 엔딩의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되고 어떤 말을 주인공이 제일 먼저 뱉고 그리고 엔딩에서는 이 인물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가 상업 영화나 이런 쪽에서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 들어봐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인상 깊은 어떤 게,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마주보지도 않고 이렇게 등을 두고 청진기로 정말 그냥 의료 행위를 하는 진찰하는 행위를 하고 심지어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환자가 대상화된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의논을 하잖아요. 이건 이런 거고 설명을 해주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됐을 때 부축을 하면서 가는 어떤 게 제니라는 인물이 저는 약간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제니라는 인물이 사실은 그러니까 관객과 좀 비슷하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니는 문을 열어주진 않았지만 어쨌건 이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뭐 범인을 잡는 어떤 행동도 아니었잖아요. 원래였던 거는 결국 그렇게 됐지만, 근데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 이제 인물이 변화되는 어떤 게 영화를 본 저한테, 그러니까 너라면 어떠했을까? 너는 과연 그럴 수 있냐라는 어떤 질문, 그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또 감독의 입장에서 이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상 배우님께는 아무래도 또 배우시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극 중에 이제 이 제니를 연기한 아델 앤헬이라든지 영화에 나오는 좀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좀 인상을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자리를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덧붙이면 저는 이 자리를 되게 즐겁게 섰고요. 농담처럼 얘기하거든요. 무한도전과 다르데는 이제 을이다. 나한테 있어서. 이제 뭐 그렇게 또 다르덴 형제와 무한도전이 연결되는군요. 제게는 이제 이번 주 저번 주랑 저저번 주는 재밌었는데 재미없어도 무도노에 제가 을이상 보거든요. 을이기 때문에 다르덴의 신작들도 항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다르덴의 다른 영화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막 너무 기대하고서 보자 이번에 얼마나 좋은 영화 나왔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래 이제는 을이지 가서 보자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번 영화 좋았어요. 그리고 다르덴 할아버지들께서 굉장히 배우 연출을 잘하시잖아요. 비전문 배우를 데리고서도. 네, 저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여자 배우를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보고 나서 서치하면서 이 사람이 그 전문 배우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되게
편견 없이 볼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배우가 나왔을 때는 기대치라는 것들이 있고 편견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영화가 워낙 리얼톤이고 그 절제되어 있고 리얼 베이스의 연기들을 원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배우가 나왔을 때는 모르는 배우가 나왔을 때만큼 제가 몰입해서 영화를 못 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빠져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까먹어. 그리고 이 아델 에넬이라는 배우가 하는 연기가 다르덴 영화에서 다르덴 감독님이 이렇게 끌어내는 연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기 톤이에요. 굉장히 리얼 베이스에 절제되어 있고 뭔가를 딱히 하지 않으면서 그 배역으로서 오롯이 존재하는 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신 것 같아요. 이 여자분께서.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면서 봤습니다. 그 아데르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국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 배우인데 지금 이 프랑스 같은 데서는 아데르네이 굉장히 좀 유명한 배우이고 상도 많이 받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까 감독님하고 이 영화 상영할 때 이제 밖에서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이 다르덴 형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배우를 쓰기로 유명한데 자전거 탄 소년도 그렇고 내일을 위한 시간도 그렇고 뭐 마리앙 코티아르도 그렇고 또 아넬도 그렇고 그 예전하고는 다른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을 또 캐스팅해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유명 배우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배우를 했을 때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차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익숙치 않은 거지 유럽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르덴 감독님들의 어떤 배우들이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소년에 나온 배우도 여기 나오고 뭐 아들에 나왔던 배우도 여기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가 근데 이게 소소한 어떤 우리 이웃이 분명히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을 겪는다기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딜레마들을 겪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다른 나라권에서는 이 모든 어떤 다르덴의 세계가 이렇게 생기는 그러니까 이 인물의 전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렇게도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이제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이야기도 되게 리얼하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이렇게 연기를 시켜놓고 배우를 자유롭게 만들고 이렇게 촬영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리허설을 많이 하시고 그 배우들을 다른 느낌을 보이게 하게끔 이 영화도 아마 뭐 거의 한 달간을 미리 리허설을 하고 동선을 잡고 카메라를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해서 사실은 이게 다 계획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들은 그 어떤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 여기 아데레네과 감독님도 뭐 우리 잘 맞아서 그렇기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맞추기 위한 서로 간의 관찰과 이런 것들은 다르덴 형제가 우선은 다큐멘터리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 감독님들의 어떤 미학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제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는 이 TV 쪽에서 일을 하다가 1978년에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고 87년부터 이제 그 장편 극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카메라 움직이는 거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다큐멘터리적인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것 중에 아마 가장 좀 두드러진 게 화면을 굉장히 좀 배우한테 밀착하고 찍는 그런 그 화면들이 굉장히 물론 이 영화에서는 이전 작품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이상희 배우님께 궁금한 게 카메라가 굉장히 배우한테 밀착을 해서 찍을 때 그리고 좀 더 떨어져서 찍을 때 그럴 때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자세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상희 배우님의 경우 좀 어떠신가요?
저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감독님들께서 다르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카메라가 우선 가까이 있으면 되게 큰 장점은 뭐든지 다 담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역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그 노력하는 모습까지도 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오게 많이 찍는 경우에 제가 만났던 감독님들은 인공적인 것을 넣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다 고스란히 담기니까. 그래서 최대한 있는 만큼만 해라. 너한테 없는 거 노력해서 끄집어내지 말고 그런 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카메라가 좀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도해봐라 하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저는 카메라의 위치가 그 영화의 톤을 약간은 결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카메라의 이제 다르텐 형제 특유의 미학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밀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큐멘터리 같은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는 좀 그런 미학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초기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로제타와 아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영화들은 좀 못 보다가 자전거 탄 소년부터 이제 자전거 탄 소년, 그다음에 언노운 걸까지 세 편을 내일 위한 시간이랑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전거 탄 소년에 보면은 음악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다르덴 형제가 굉장히 그 전에는 이제 로제타나 이런 걸 봤을 때 카메라가 거의 막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 뛰면 같이 뛰고 거의 처음부터 해서 진짜 밀착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숨소리 하나하나 다 들어올 만큼 그렇게 찍었다면 지금 보신 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극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어쨌거나 저는 엔딩을 그러니까 극적이라는 게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엔딩,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적으로 전달을 하시면서 오히려 카메라는 좀 비슷한 어떤 방식, 그러니까 인물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카메라가 뭐 이렇게 인물이 가면 같이 따라가거나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인물이 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두 명의 그러니까 인물들을 그러니까 한신을 한 컷으로 찍는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제 배우한테 어떤 좀 더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더 관찰하면서 대신 이야기적으로는 뭔가의 매듭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만들면서 어떤 그런 미학이나 이런 거를 다르게 좀 점점 이렇게 바꿔나가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분이 뭐그 밀착한 카메라나 이런 그 미학들이 이 영화에서 좀 어떻게 활용을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던 건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전에 독립 장편을 찍어서 그런 것들이랑 이렇게 매치해서 봤는데 어떤 비슷한 어떤 카메라의 움직임 같은 거, 그러니까 인물이 둘이서 대화를 하면 둘을 같이 보여주다가 한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뭔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여주다가 다시 이게 미치는 거를 다시 보여준다라든지,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것,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인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아까 보셨듯이 어떤 공간이 있으면 밤에 이렇게 잠에서 깨서 창가를 바라보는 어떤, 처음에 이사를 간 다음에 와플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창가에 선 장면 같은 경우도 이 인물이 나중에 바뀌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열려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제니가 뭔가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암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선명하게 이미지화를 하면서 비슷한 공간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저는 그런 카메라의 앵글과 그다음에 제니의 어떤 반복되는 행동, 그러니까 내가 의사이고 어디에 이제 진료를 왔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반복되는 행동들이 이 영화의 패턴을 만든다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또 관객분들 뭐 이 영화의 다르덴 형제가 의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제니의 입장에 만약 관객이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제 이 영화의 메시지와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배우님 같은 경우는 또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영화가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메시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아, 네. 네. 아, 네. 어떤 좀 만약에 그럼 그렇게 질문 바꿔서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본인의 어떤 입장이 이제 제니가 된다면 어떻게 또 행동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그렇게 바꿔서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할 시간을 네. 드릴까요? 저는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이게 제가 이 영화를 그저께 코엑스에서 한번 보고 오늘 다시 극장에서 봤었는데 되게 희한한 게 그저께 제가 처음 봤었을 때는 엔딩이 정말 서늘했어요. 저는 이렇게 등 돌려서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갑자기 영화가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과연 너는 부끄럽지 않아? 너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 막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있지만 제니의 삶이 이어질 것 같은 또 다른 위안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모르는 소녀의 죽음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더 먼 사람이 있잖아요. 뭐 브라이언 아버지도 있고 친언니도 있고 제니도 있고 그 사이에 부자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나도 영화 안에서 설정되지 않은 조금 더 확장된 관계로 보면 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착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좀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어떤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의도한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는 또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특별히 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라든지 또 귀에 또 들리는 어떤 대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좀 남는 어떤 그런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닝과 엔딩, 그러니까 엔딩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의 인물들을 촬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인물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저는 되게 많이 설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 소년한테 체온계를 두고 왔다고 해서 들어가서 다시 이제 핑계를 대서 들어가서 있는 장면을 보면은 그 친구가 그냥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몸을 뒤틀면서 하는 어떤 대사들이 나중에는 이제 뒷모습을 보이고 이러는 어떤 것들이 저는 인물의 어떤 심리나 이런 거를 연기적으로도 표현을 하지만 화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리허설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약간 모든 어떤 것들이 좀 꼼꼼한 느낌이 들었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이펙트가 있게 다가온 거는 사실 좀 폭력적인 신이긴 한데 이제 제니한테 그렇게 오고 어떤 사람이 이제 다시는 쫓지 말라고 와서 어떤 그런 차를 이렇게 부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서 이어지는 어떤 그 장면이 되게 이펙트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대부분 저는 봤을 때 좀 실내극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르다는 영화들은 뭔가 인물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 같이 나가서 따라다녔다면 제니라는 인물은 저는 봤을 때 이제 직업도 의사이고 뭔가 이 친구는 이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좀 커다란 어떤 바뀐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이제 안에 있는 장면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밖을 나가서 이렇게 쫓아가는 어떤 그 시퀀스는 좀 이전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해서 좀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처음에 언급해주신 그 장면 같은 경우 저는 보면서 네. 이 새끼 말을 안 해. 막 싶을 정도로 이런 좀 마음이 들었는데 네. 그 극중에 제니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또 이렇게 네, 네. 하는 거 보면서 저런 사람이니까 의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이렇게 영화 보시면서 이 영화 보시면서 특별하게 남는 장면이라든지 대사가 있었다면 좀 어떤 걸까요? 저는 그 처음부터 좋았어요. 처음 영화 첫 씬부터 저는 이렇게 너무 몰입이 됐었는데 우선 이 배우가 정말 되게 의사 같잖아요. 그리고 한정된 작은 공간 안에서 되게 이렇게 일상적인 일인데 환자를 청진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지금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랑 그리고 항상 새로 들어온 사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턴 줄리안 같은 사람 그리고 그 환자 청진을 하잖아요. 환자 청진을 할 때 이게 환자한테 신뢰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상황이거든요. 환자도 알면서 이제 많이 병원을 다녀본 환자들은 알아요.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그 환자가 이렇게 호흡음을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호흡음을 들으려면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사람이 해도 머리가 핑 돌아요. 몇 번 하면. 근데 그거를 되게 이성적이고 약간 냉정한 면이 보일 정도로 그 인턴한테 들어오라고 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라고 하고 그런데 또 환자에 대한 배려나 이게 손끝에 있어가지고 환자가 힘들어하거나 할 때 이렇게 등에 살짝씩 손을 대어줘요. 그래서 그 씬이 저는 막 그렇게 따뜻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냉혈한처럼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되게 좋은 자질을 가진 의사다. 진짜 이렇게 보였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이 씬의 확장인 것 같았어요. 첫 씬이 쭉 확장이 되어서 영화를 끝내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그 첫 씬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그때 했던 그 손짓이나 모든 눈빛이나 이런 그 제니의 얼굴들이 저는 다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그 아데레넬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영화를 출연하게 됐을 때 시나리오가 되지는 않지만 대개 보면 배우들은 이 시나리오를 보면 자기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데레넬은 그런 분석하는 건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의사처럼 보일까라고 해가지고 아는 의사를 찾아가서 뭐 주사 놓는 법이라든지 청진기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또 굉장히 좀 배우님께서 잘 캐치를 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좋은 배우는 관찰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저 너무 아우성 멘트를 드렸나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또 특별하게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하시는 분들께 먼저 이렇게 세 분 들어주셨거든요. 먼저 앞에 계신 분 봤고요. 선물은 어떻게 공개할까요? 질문 받고 공개할까요? 네, 질문을 일단 말하고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영화 보면서 음악이 그 제니 선생님한테 불러주는 노래 말고는 엔딩 크레딧에도 음악이 안 나오고 첫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네, 현주 감독님도 음악 안 뜨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저는 한 명밖에 안 봤는데 유명했죠, 그냥 음악 안 뜨는 큰일 났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거를 혹시 감독이 뭔가 연출 의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마 제 짐작으로는 첫 영화부터 보면은 물론 음악이 들어갔던 영화가 있어요. 자전거 도둑이라 아니 자전거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 자전거 탄 소년이라고. 네. 근데 아마 그 과장하지 않으시려는 어떤 거이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영화이고 영화적인 어떤 엔딩을 맺어주지만 이거는 영화야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울림을 사실은 현실에 갖고 가려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출할 때 음악이 힘이 굉장히 저는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으로 어떤 장면을 놓고 음악으로 이게 슬프게도 만들 수 있고 어떻게도 만들 수 있고 그게 저는 화면만큼 음악이 저는 한 짧은 시간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빠른 거는 저는 음악이고 그걸 이기는 예술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배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게 저의 어떤 짐작입니다. 예, 실제로 그 감독님 말씀처럼 이 바르덴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안 쓰는 걸로 그분들도 음악을 안 쓰는 걸로 이제 유명하신데 근데 음악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현실을 과장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음악 같은 경우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정을 인위적으로 가져가기가 가장 쉬운 어떤 방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안 쓰는 쪽으로 가져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면 엔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실은 이 영화가 결국 영화 자체로는 끝났지만 이 현실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현실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에게 일종의 이제 질문 던지면서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간 거라고 하니까요. 아마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보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팔로우를 하는 어떤 것도 그 한때 그 다르덴 그 형제 어떤 초기작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딱 상영이 된 다음에 그 영화 전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해에 네, 베스트 영화를 뭐 여러 군데에서 넘버원이 아마 로제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카메라를 이제 들고서 인물을 따라가서 찍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처럼 번졌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관객을 약간 홀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같아 보이는 어떤 것들. 근데 이제 다르덴 형제의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게 그냥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거는 감독의 계획하에 배우와 같이 연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에 담아내는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음악도 어떤 이야기의 구성도 이 각본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하에 다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음악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절대 그러시는 감독님들은 아니시고 다 계획하에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뒤쪽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직접 받고 그리고 나서 이쪽 드리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그거 여쭤봐도 돼요? 그 단추의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실제로 그렇게 촬영할 때 그냥 단추가 떨어져 떨어지고요? 나갈 정도로 했고요. 단추를 줍는 것도 사실은 그게 계획된 건 아니고 그럼 뭐냐면 이게 다르덴 형제는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리허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메라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 뭐냐면 그 배우들 같은 경우가 우리는 연기를 하는 게 너무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TV 드라마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형제 같은 경우는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연기하는 거를 빼고 정말 사실처럼 움직이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추 장면 같은 경우는
계획된 건 아니고 정말로 제리디의 레니에가 이렇게 세게 잡으니까 아데레의 우선이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또 그걸 줍는 방식으로 가져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또 다르된 형태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우선은 이 영화가 촬영이나 뭐 배우나 배우의 연기나 음악적인 것 때문에 되게 페이크 다큐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죄책감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고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이 주인공의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배우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물어보는 게 제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저는 물론 조금 더 환자한테 길을 여는 쪽으로 그러니까 벨소리를 지나치지 못하고 저도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삐 소리가 그냥 삐 소리로 안 들리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러니까 제니는 훨씬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 방향이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 그 일이 없었어도 이 친구는 좋은 의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돌보아야 하는 직접적으로 맞닿아야 하는 환자들의 계층이나 이런 선택 사항이 좀 바뀌긴 했잖아요. 원래는 좋은 케네디 병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소외된 계층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 선택 진료를 하는 거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열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자기 인생의 큰 변화라면 변하겠죠. 네. 저랑 같이 보셨던 분은 다른 형제의 영화를 지겨워서 잘 못 보시는 분인데요. 영화 보고 있으면 벨소리하고 핸드폰 소리가 너무 끊임없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잠을 못 자겠다. 도대체 영화가.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핸드폰과 벨소리가 굉장히 자주 울리는 것도 일종의 저는 경종의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의사의 직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리도 만들고 아마 그런 또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저만의 생각을 가져봤고요. 아마 지금 해주신 질문은 감독님에게도 좀 유효한 것 같아서 어떤 제니의 심리 변화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니가 좀 이상희 배우님이랑 좀 다른 의견인데 성직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병이라는 것도 맨 처음에 발작을 일으킨 친구도 실제로 병이 되게 깊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에 무언가의 몸의 표현 같은 거. 그러니까 제니한테 계속 끊임없이 오는 그런 어떤 거. 그리고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거를 진료하는 어떤 게 저는 이제 첫 대사가 이제 들어봐라는 어떤 대사이고 계속 아프다는 거를 진료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핑계를 대고 사실을 고백하러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죄책감의 시간들이 있겠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대부분의 감독이라면 그거를 되게 집중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그 죄책감이 어떤 줄 알아? 인물을 줄이고 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니가 떠난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들에 저라면은 집중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관객들한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제니한테 고백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막 계속 줄을 서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오고 제니를 다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 사람은 unknown girl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소녀는 못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니라고 하면 다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 어떤 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밤에도 하는 어떤 것들이 좀 저는 그래서 제니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적인 어떤 인물? 이거는 사람의 어떤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처음 보고 나왔을 때 왜 직업을 의사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직업을 하지 않았고 왜 의사로 했을까? 근데 사실 이제 뭐 어떤 종교나 이런 데는 이제
정말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말 털어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은 우리가 진짜 아파서 이거 뭐건 그게 어떤 거는 되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되게 아프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또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죄책감이라는 어떤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어떨 때는 제니가 사람 같지 않고 어떨 때는 좀 그렇고 그 음악 노래를 불러주는 어떤 장면도 뭔가 노래가 조금 이렇게 좀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지금 약간 동심 파괴자. 그런가요? 저는 약간 좀 왜냐면은 그런 어떤 거 그리고 뭐 빵을 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영화와 크게 관련있지 않은 제가 학교에서 영화 이 시나리오를 썼으면 그거는 다 잘라버리라는 장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다른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어떤 것들이 제니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굉장히 사람과 같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같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제니가 왜 의사를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르덴 형제 감독이 이제 의사를 선택한 예, 이유 같은 경우는 의사라는 직업에 다르덴 형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의사는 이제 육체가 병들면 치료하는 그 고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정신적으로 물론 정신을 치유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의사 같은 경우가 정신적인 치유를 만약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인턴 같은 경우 이제 줄리안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든 이제 제니가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르덴 형제가 의사에 좀 관심이 생겼고 이러면서 이제 만든 작품이 언노운 걸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또 말씀해주신 거에는 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 할머니랑 같이 병원 다니거나 하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의사를 붙잡고 얘기를 하고 의사한테 그렇게 빵을 드리고 그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이가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다른 할아버지 나이가 드셔서 의사를 많이 접해 보셨다. 실제로 뭔가를 드려본 적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니야. 제가 뭐 인터뷰를 봤는데 아니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자전거 탄 도둑 자전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약간 그 모티브 영화이기는 해요. 근데 자전거 탄 소녀에서 거기 그 미용사를 원래 의사로 그때부터 약간 그거를 개발하시면서 의사를 직업으로 하시려고 하면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었다고 계획하신 겁니다 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거 처음인데 의견이 굉장히 갈리시네요. 두 분이 좀 실제 같이 영화 만들 때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희는 리허설 못하고요.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폰 들어주셨죠?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는 어떤 장면이든 의미를 담지 않은 장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각 장면마다 바라보는 시각자가 다를 때마다 그 바라보는 사람이 받는 메시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범인이 누군가 저는 추측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요. 그런 시각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왔던 장면이 저는 사실 결과에 도달했을 때 범인과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과 노동자가 일했던 현장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어서 왜 감독이 이런 시나리오의 이 부분을 어떤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영화에 추가를 했는지 그런 의견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답변 받고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웹피는 추리를 하는 탐정을 우리는 앞세워서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되게 신기한데 사실은 이름을 찾아주려고 탐문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어느 순간 관객은 범인을 찾게 되는 거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찾아가는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는 어떤 것들. 근데 저는 이제 그거의 어떤 형식적인 거는 이게 이제 어떤 보도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르대명제 최초의 뭐 장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르적인 에피를 띄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녀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문을 열어줬다면 얘는 죽지 않지 않았겠냐라는 어떤 질문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좀 과장해서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좀 이상한 비유인데 제니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 소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의 느낌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두가 내 탓은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제니가 느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이상하죠. 공범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저는 보여주는 게 이 영화에서 더 중요한 거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좀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만 뭔가를 숨겨야 되고 뭔가 이런 어떤 그 처해져 있는 사회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인물의 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범인을 찾아간다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안에 있는 제니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거를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 안으로서 저 사람이 뭔가 엮여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엔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은 누가 그렇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변을 둘러싼 사회 벨기에인가요? 벨기에 리에주에 있는 어떤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더 그 감독님들한테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처음 볼 때 저는 진짜 편견 없이 영화를 보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학습된 게 있어서 저도 그런 걸 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보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 때는 제가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거 없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니를 찾아오는 혹은 제니가 돌파하는 많은 다른 그 친구 불법 체류자였죠. 그런 계층의 한 환자로 두 번째 때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한번 영화를 봐보시면 어떠실까? 실제로 이제 다르덴 형제가 갖고 시나리오 쓸 때 이 환자들,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특정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어떤 환자가 오는지를 다 관찰을 하고 그 중에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소외된 계층 그 환자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에 삼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이름을 찾아주려고 하는 언노운 걸 같은 경우가 되게 보면 여자인데다가 흑인인데다가 또 난민으로 가장 이제 그 사회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주인공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어떤 연대의식 같은 건데 의사 입장에서 또 다르덴 형제가 보기에 그 흑인 언노운 걸뿐만 아니라 그렇게 좀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런 환자로 나오는 그 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된 계층들을 많이 가져갔다고 하니까요.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세 분의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뭐냐면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이현주 감독님이 오시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현주 감독님이 이제 카파 시절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여기 연애담을 포함해가지고 액션에 또 장편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끝날 때 질문하신 분 이렇게 세 분 오시면요,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직접 이거 드릴 테니까요. 네, 굉장히 좀 좋아하시네요. 네,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질문은 세 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이제 좀 마지막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배우님께서는 이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마치 이제 의리로 봐주신다라고 했는데 언더운 걸 말고 또 관객분들에게 다르덴 영화 중에서 좀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어떤 작품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로제타라는 영화 좋아하고 그리고 루나의 침묵이라는 영화 좋아해요. 다른 자전거 탄 소년도 좋아하는데 그 앞서 말한 두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르덴 형제를 좋아합니다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의리로 본다고 얘기한 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분들의 영화를 계속 볼 것 같고 계속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영화 문법적으로 잘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예전에 뭐 로나의 침묵이나 로제타 같은 거는 진짜 로제타나 로나가 완전히 마음에 막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내일을 위한 시간도 이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언노운 걸은 제니도 제니지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환자들이나 제니를 스쳐갔던 혹은 정말 잠깐 나와서 겁박했거나 잠깐 나와서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사들까지도 제 마음속에 인물들이 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다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르덴 형제 할아버지들께서 만드시는 시각이 바뀌는 걸까 아니면 영화를 보는 내 시각이 바뀌는 걸까 그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아마 다음 영화, 그 다음 영화를 또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영화 찾아보세요. 되게 좋아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어떤 좀 다르덴 형제의 작품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작품이 생각나세요? 이상희 배우님이 이제 감독의 어떤 시선이 바뀌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영화를 보는 게 바뀌는 걸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느낌은 사회가 바뀌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제타가 아마 99년 영화인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사회와 그 다음의 사회들은 계속 바뀌고 있고 다르덴 형제는 어쨌거나 한국은 아니지만 어떤 그 사회를 반영해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화마다 조금씩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자전거 탄 탄까지 오셨어요. 탄까지 잘했어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자전거 탄 소년 지금 아마 극장에 아마 기획전처럼 아마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극장에서 보셔도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또 다르니까요.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로제타도 뭐 약속도 다르덴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켜준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 중기, 후기 10편째니까 아마 이렇게 좀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아니면 시간을 내서 그때는 어땠을까? 아니면 지금 사회가 바뀐 것 같지만 사회가 더 나빠졌다라는 어떤 것들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요. 독립영화를 봐주시듯 또 봐주시면 다른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부족한 아이고 제목도 못 외우는 감독이 뭐라고 감독님 아직 네. 이상 말씀 아직 아닌가요? 또 실수할까봐 사실 이제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주신 로제타부터 이번에 이제 보신 언더운 걸까지 7편의 작품이 모두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연속해서 진출을 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해 주시는 작품뿐 아니라 그냥 다르덴 형제 영화는 어떤 걸 보더라도 크게 좀 후회 없으실 이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해 네. 주시죠. 민망하네요. 이름을 죄송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네. 어쨌건 진짜 제가 나와서 얘기할 자리가 아닌데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에 대한 소감은 정말 그냥 말해 무엇하랴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냥 보는 느낌 그대로 그 여운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다르데는 전작들을 몇 개를 좀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독립장편을 마치고 다음 영화를 준비 중인데 조금 더 좀 차분해졌달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멋진 거, 뭔가 커다란 거 이런 거를 쓰려는 어떤 생각들이 다시 좀 돌아가서 어쨌건 영화는 시대의 공기를 담아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자리여서 저도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고민을 하고 돌아갈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평론가님 오늘 처음 뵙는데 반갑고요. 저희 그 전에 뵌 적 있는데. 그래요? 네, 아무튼. 그리고 현수 감독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네, 먼 길 찾아주시고 또 영화 같이 봐주시고 얘기 나눠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화라는 게 너무 신기하게 저는 제 몸 상태에 따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베이스가 달랐어요. 감정의 베이스가. 전 첫 번째는 진짜 좀 서늘하게 보였었는데 시종일관. 오늘은 되게 따뜻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 다르덴 형제 영화가 볼수록 저는 좋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로제타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센세이션하고 와 이랬는데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데 이 영화도 제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어요. 처음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혹시 제가 처음 봤을 때처럼 보신 관객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영화를 보시면 또 다른 감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로 이렇게 여러 얘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혹시 또 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권해서 같이 한번 열심히 영화 얘기를 해봐요.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다시 한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세 분은 앞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